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내러티브 부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정근대 시대 때 동양과 서양에서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역사 소설의 문학성은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오래된 정통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도덕적 교훈으로서 역사를 더 중요시 여긴 반면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를 더 중요시 여겼다. 자, 중국의 정사의 정통은 역사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중국의 사학사 전통에서 소설 같은 허구의 담론은 억압되거나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문학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도 배제를 했죠. 예.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역사나 동일하게 생각했어. 근데 역사학이 등장할 때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역사, 내러티브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문학이 역사보다 우월하며 소설적인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고 정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양의 고대 역사가들은 실제 일어난 사실들은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면서도 문치와 수사를 통해 신화적 글쓰기가 했다. 그래서 역사를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의 역사는 본질적 문학적 정토에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낭만주의 역사학의 이런 내러티브, 상상력, 문학적 심은 역사의 도구가 됐다. 그리고 역사는 영웅의 이야기자 무수히 많은 전기의 전수였다. 자, 하지만 계몽주의 와서는 그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사학 개월 이후에는 내러티브 방식이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없어졌다가 그래서 최근에 6, 70년대 다시 부활했다. 그 내용인데 요거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 랑케가 나오죠. 랑케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강조하면서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증거와 사실 통해 기술하고자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과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를 뭐냐면 밝히는 데는 과학적 기술 방법을 썼지만 그 당시 이제 그걸 기술하고 이제 표현하는 데는 예술적 방법을 쓰는데 이때 내러티브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러나 남계 역사 이 서술은 아나학파 역사가에 의해서 단순히 사건사 연대기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랑케가 내러티브를 쓴 반면에 요 비판한 이제 이 아나학파, 신사학 계열의 이제 학파들은 주로 분석적 서술 방식을 썼다는 거. 자, 그래서 부유대는 랑케가 소중히 여겼던 내러티브 역사는 단기간에 극적인 갈등과 위기로 구성된 정치사에 지나지 않으며 문학적 진수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아나학파는 이야기 기능을 중시 여긴 내러티브 역사를 사건사에 부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구조사와 대립되는 개념을 파악했다. 그들은 사건을 역사적 통으로 간주하고 문제와 구조를 초점을 맞추면서 내러티브가 멀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주의할 것은 그 아나학파도 이제 1 세대 학파, 2 세대 학파, 3 세대 학파, 4 세대 학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제 내러티브를 버린 학파는 1 세대에서 3 세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4 세대에 넘어가면서 다시 신문화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러티브가 다시 부활한 거야. 예. 그래서 요 아나학파가 다 그 부정한 게 아니라 내러티브를 그냥 1 세대에서 3 세대까지 이렇게 부정했다,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이처럼 20 세기에서 사건과 인물 중시의 정치사, 고립된 형상들을 기술하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고 여기가 인제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을 받아들이는 신사학 계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특정적이고 개별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양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분석적인 비내러티브 그러니까 분석적 서술 방식을 추구했다. 자, 역사학은 내러티브 역사부터 문제 중심의 역사를 변화했다. 역사에서 스토리를 없애는 것이 역사학을 가하고 병행시킨 첫 단계였다. 역사가들은 독특한 사건과 경험을 모사하는 대신 연구 대상을 개념화하여 명확히 분석하고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세요. 뭐 대략 그 구조돼 있고. 자, 거기에 인제 보면 인제 내러티브 역사가 인제 다시 부활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앞에서 인제 뭐 신문화사라든지 뭐 그 과학으로서 역사를 비판하면서 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미시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인간의 의지와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가 부활을 했다. 뭐 이게 있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요 중에 다음 장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 보시면 258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신문화사가 들어오면서 인제 그 내러티브가 부활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통의 19세기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평범한 과거 사람들의 행동 및 상징을 강조하면서 상상, 성찰, 해설, 문학의 혼합을 역사를 서술했다. 자, 스토리의 내러티브 구조는 역사적 사건과 가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진정한 방식으로 주장했다. 자, 그래서 스톤이 이를 내러티브 부활이라고 했다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내러티브 역사 서술의 예가 있죠. 예. 뭐 카니발도 있고 치즈와 구더기, 그다음에 마르틴게르 기항.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받아들인 신문화사 기술 방식인데 요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 있죠. 요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을 이렇게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갈색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요 부분은 각자 읽어 보시고, 자, 요 문화 내러티브 이론을 볼게요. 자, 내러티브도 이제 다 똑같은 내러티브 있는 건 아니죠. 내러티브 보면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제가 이제 편의대로 붙인 거야.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문학적 내러티브는 문학은 역사를 보는 거, 역사적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를 사실을 추구하기 포용하기 위한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걸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 서술에서 내러티브의 부활은 프랑스 철학자들과 영미 문학 비평가들 간의 내러티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역사 서술에 적용하며 발전시킨 이론과 흐름을 같이 한다. 먼저 밍크라는 사람이죠. 자, 밍크는 스토리텔링을 가장 보편적인 인간 활동에 하면서 역사를 스토리라고 그 정의했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건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을 연결짓는 스토리를 드러냄으로써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사건들 간의 상호관계를 하나의 다양한 전체를 일관성 있게 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밍크는 역사 지식이란 말 대신에 이해라는 또는 인식 도구로서의 내러티브란 말을 썼다. 자, 인식 도구의 내러티브는 앞에 이제 설명했죠. 그리고 소설에처럼 역사적 서술에서 내러티브 양식은 상상적 구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중요성은 역사의 상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형식은 역사 서술은 과거의 실제 사건의 행위를 포상할 수 없다. 자, 사건들로부터 내러티브 구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은 내러티브부터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건들로부터 내러티브 구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명상을 신할 얘기할 때 동명성에서 내러티브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내러티브 그 플롯에 맞춰 갖고 사건을 기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밍크의 말을 볼 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상상적 구성물, 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 이런 말들. 그리고 상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팩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밍크는 어디 편에 서 있다? 예,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 그러니까 문학적 내러티브를 이어받은 사람이 하이트죠. 요 사람은 이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문학적 내러티브에 관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하이트는 문학 평론가예요. 이 사람은. 자, 하이트는 역사 내러티브를 은유적인 설명의 문학적 인공물로 봤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비유의 산물이다. 그래서 인제 뭐 역사적 스토리를 구성할 때 사용한 은유, 한유, 제유, 역설 같은 플롯은 사건들을 상징한다. 자, 이 플롯은 구성 요소들을 배열하는 원리이자 일련의 사건의 특정한 스토리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 스토리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프롯이 부여되어 비로소 역사적 의미가 든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나 스토리를 레시피 삼아서 이렇게 인제 요리를 해 갖고 만든 것이죠. 예.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 프롯은 요리를 하는 방법에 인제 해당하겠죠. 이제 그 요리가 입장에 올 때는. 그래서 이 프로타는 역사가의 사건의 특징적 배경, 논주와 관점이 분명하고 사건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사건들의 특정한 프로 구조를 통해 기호하여
비극, 시극, 로맨스, 풍자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프로스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남색책에 있는 내용처럼 그 역사 인식 도구로서 이게 역사 인식으로서 이제 내러티브에는 두 가지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장르와 플롯. 이걸 통해서 역사적 이야기가 구성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야? 부분들 전체 연결하고 사건들의 정황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니 이것이 플롯 구성의 설명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여러 사건을 연관시켜 조직하는 플롯의 의미 있는 콘텍스트를 창출한다. 따라서 역사는 플롯이 이해하는 것이다. 하이트에 의하면 역사는 추론적인 논증의 설명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플롯을 구성에 따라서 예술과 과학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하지만 하이트는 모든 그 역사 형상을 포상이 상대적으로 하이트는 모든 역사 형상의 포상이 상대적임을 분명히 했다.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언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상징물,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의 특징들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떠오르신 그 포상하고 실제 간의 일치성을 관련돼서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 관점이 다른데 제가 이제 정리한 것처럼 이 포상이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실제 간의 관계인데 이게 이미지와 실제가 뭐 100%는 아니어도 80%는 어느 정도 맞다. 이게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의 입장이고요. 요게 포상이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텍스트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뭐냐면 만들어진 거다. 담론적 질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텍스트논의 입장에 따라서 여기 보면 하이트도 이제 요 입장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이트는 모든 역사 형사의 포상이 상대적인 분명히 있다. 포상의 상대성은 과거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한 언어의 기능이다. 스토리는 언어의 존재이며 담론적 질서에 속한다. 그래서 스토리는 역사가 무수한 사건의 사실들의 어떤 질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언어와 레토리라는 것을 사용하는 발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발명이죠. 발명. 이 레토리라는 말이 있는데 수사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적 기법. 수사적 기법.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건은 다른 내러티브와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언어적 작동에서 부과된 의미의 허구성을 암시한다. 벌써 이제 이게 딱 각이 나오죠. 이렇게 이미지와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다 언어에서 만든 담론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언어도 그 세계에 대한 절대적 포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역사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인데 하이트가 말한 역사 서술은 소설과 달리 과거 사건의 기록에 근거하지만 역사에선 구성이라는 거예요. 구성. 일련의 과거 사건들 부연 일간의 내레이션 상상적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하고 역사는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내러티브는 실제 사건들과 일관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망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만 이건 단지 상상입니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한 하이트는 어떤 역사 서술도 언어의 속성상 이데올기적으로 순수할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담론적 질서에선 그 담론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나 이데올기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가 이데올기의 도구뿐 아니라 특정 이데올기를 따르게 하는 담론이라고 본 바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상에 대한 모든 역사의 설명은 현재와 과거에 연속됐고 있는 한 반드시 이데올기 요소가 내포되고 있는 거다. 자, 역사 소설의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실의 중립적 용기가 아니라 그걸 서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내러티브 관점이 반영되는 거죠. 특정한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것은 역사 자료나 증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기나 정치적 함의를 가진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승전결 논리의 그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특정 이데올기와 정치적 함의가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이트는 내러티브를 사건을 서다루는 특정 문화 집단의 욕구에서 발현된 걸 정의한다. 요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남색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이제 내러티브의 비판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건을 나열할 때, 위기화시킬 때 어느 걸 앞에 쓰고 어떤 걸 뒤에 쓰고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이 어떤 이제 뭐냐면 이데올기적 관점, 정치적 관점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 말도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이것도 파란 책에 있는 비판 내용이죠. 내러티브 비판 내용. 그래서 내러티브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건들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했다. 즉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역사 해석이며 이는 그의 동기와 의도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건선 진학이라든지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이 내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앵커 스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앵커 스미트도 이제 딱 말 자체가 뭐야? 포상을 할 수 없다. 어, 그 언어다. 뭐 이렇게 하면 자 각이 나오죠. 문학적 내러티브라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보면 앵커 스미트는 역사의 각은 본질적으로 포상될 수 없다는 걸 동의한다. 그 역사적 내러티브는 복합적인 언어 구조를 정의하고 역사 소설은 포상적 해야와 같이 것이다. 내러티브는 과거에 대한 수많은 개별적 기술적 진술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림이다. 자,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상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이제 그림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데, 역사의 사실들을 뭔가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해석을 해 가지고 역사는 이렇다는 식으로 그림을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한국사관이나 뭐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일 그 민족사를 다 김일성이 해 놓은 것처럼 피상을 해 놓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그림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뽑아 가지고 색채를 그리는 것이, 사진을처럼 이렇게 딱 100%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있죠. 자 하여튼 이 엔케 슈미트 이론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해석의 과정에서는 과거 실제에 대한 어떤 번역 구칙도 없으며 역사 실제의 본질은 어떤 선언적 탐구 수단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 역사라는 것은 탐구할 수 없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뿐이야.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케르를 보죠. 리케르. 자, 리케르를 좀 보면 이 사람 입장을 보면 우리가 세계를 내러티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내러티브에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건들 무토스라는 즉 프롯의 변수를 정의하며 역사 소설 프롯하는 동안 모사와 유사하다. 즉 과거 실제 사실들 보여주지 못하지만 마치 그릇하게 과거를 창조하고 구성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창조나 구성, 프롯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냥 문학적 내러티브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문학적 내러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케르만 사실상 역사 뭐냐면 서술의 모든 형식은 내러티브 형식이 내재되며 역사 문학은 지시 대상과 내러티브 형식이 공유된다. 자 이들 역사가들이 뭐야? 문학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역사가들이죠. 이 공통적 역사적 내러티브의 사실적 해석을 부정한다. 사실을 팩트를 찾고 뭐 해석하는 거 그거 싫다 그거야.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경험은 의미 없는 무질서와 혼돈인데 내러티브는 그냥 과거에 부과한 지적 보완 장치이다.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과거 실제로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구성되고 투사된다. 구성이란 말로는 항상 문학적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죠. 따라서 내러티브의 실제 구조는 포상일 뿐만 아니라 포상일 수 없으며 비유다. 비유는 실제 포상 사이에 구체할 수 없는 불량성적인 거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 앞에 유추하고 보시면 돼. 유추라는 건 비슷한 이미지만 끌어다가 설명하는 거잖아. A라는 이미지와 B 이미지가 비슷하면 요걸 A를 설명하고자 B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A가 B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해의 대상일 뿐이지 어떤 검증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비유나 유추는. 예. 자, 이는 내러티브 언어와 실제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결국 모든 역사의 포상은 관점과 의지에 작용할 수 있는 창조다. 요때 창조라는 건 재창조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재창조는 약간 부족한 걸 메꿔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속에서 그러니까 사료 속에서 나름대로 그는 상상력을 부여해서 뭐 팩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지금 사료 속에서 이걸 상상력을 부여해갖고 불완전한 사료 속에 뭔가 팩트를 끄집어내는 게 재창조고, 창조라는 거는 아예 그냥 역사를 소재로 한 것뿐이지 없는 것에서 아예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이거는 예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문학적 상상력이죠. 예. 자, 내러티브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자 내토이다. 과거는 오직 혼돈의 형태로만 존재하는데 내러티브는 이들 과거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내러티브 이론, 앞에 문학적 내러티브 이론에 대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요거 이제 비판은 어떤 관점이에요?
역사적 내러티브죠. 역사적 내러티브의 관점이 뭐냐면 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를 이제 도구로 삼는 거죠. 서술 도구로 삼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어떤 팩트를 발견하는 데 있어. 팩트. 예.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뭐냐면 포상에 대해서도 100% 뭐냐면 실제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80% 정도는 나는데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걸 인제 주장하는 사람들, 역사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역사가들이죠. 요 앞에서 인제 문학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가들은 거의 없고 되게 문학 평론가,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밑에 그러나부터는 저 역사 철학자나 역사가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야. 예. 자, 여기 보면 만델바움은 그 역사는 원래 의미는 스토리가 아니라 탐구임을 강조한다. 예, 탐구. 그 요번에 기출문제에 그 역사적 내러티브를 쓴 그 특징 중에 쓸 때 그 탐구를 쓰는 사람은 키워드를 삼아서 인제 쓰신 분이 있는데 틀려요. 이 구성적인 측면에서 내러티브인데 이 탐구는 아니야. 이 구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 즉 역사 소설 본질적으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하이트를 역사적 상대주의자로 비판하면서 역사가는 사실을 발견하여 탐구를 종사하면서 그걸 꾸며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내용들 그러니까 샤르트에도 인제 그런 입장이에요. 역사적 내러티브 입장인데 자 사르트 역시 "경험은 결국 담론을 축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는 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텍스트를 다루는 태도에 경계했다. 그래서 인제 모든 것을 거기에 뭔가 그 텍스트로 다루는 태도, 언어로의 전환 있죠? 텍스트는 언어고 허구라는 것은 다 이런 걸 경계했다. 그는 역사가가 진리 추구를 위한 사료가 그 사료에 남긴 과거에 의존하는 점에서 문학적 서술과 다르며 역사가 생산된 지식은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역사는 사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면서 해석을 구축하면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추구의 역사를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죠. 픽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소설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역사 소설은 설명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다음 카도 이제 뭐냐면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의 자연스럽고 불변한 속성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언어가 실제 삶을 포상할 수 없다거나 세계의 언어의 세계가 언어의 창조물이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가의 내러티브가 과거의 실제 세계를 겨울쯤 비추는 것이 아니지만 과거의 실제 세계를 포상하는 거야. 100% 거울 보면 우리가 100% 모상을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 그럼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료라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80% 이상은 실제 세계를 포상하는 100%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포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 경험은 자체적인 원초적 네거티브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고 본다. 역사적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개체들이 아니며 독특한 구조와 시간성을 지니며 다른 사건의 관계 속에 질서낸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역사적 그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서술에 대한 인식에서 그 보통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뭐 이거는 이거였다. 이거는 저거였다. 이렇게 기술적인 사건만 하죠. 사건의 나열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건의 나열뿐만 아니라 뭐야 같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관념이 내재돼 있다. 요런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의 이제 그 의견 차이 각자의 의견 차이를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인제 내러티브와 스토리 테스트인데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인제 내용이 인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제 좀 볼게요. 자 흔히 역사가의 목적은 연대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드러내 보임으로써 과거를 설명하는 데 있다고 만다. 즉 역사와 소설의 차이는 여기 있죠. 어 역사가가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반해 소설가는 창작하는 데 있다. 하지만 역사가 임무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역사가가 수행하기 이게 어디까 창작인지에 대해 설명을 못한다. 소설가와 달리 역사가는 사실적 사건을 혼돈과 증명하게 되며 그로부터 역사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구성 요소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사가는 포함, 배제, 강조, 경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사실과 허구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경험을 서술하지만 동시에 허구적 상상을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가지 관점에 인제 정리를 하면서 그 뭐냐면 이게 구성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인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문학적 내러티브와 그다음 역사적 내러티브는 쭉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쳐 갖고 인제 설명한 거야. 내러티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그거는 스토리 즉 이야기를 의미한다. 내러티브는 인물, 상황, 사건이 펼쳐진 이야기며 이야기는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 경험을 다룬다. 특정한 화자를 내세우고 특정한 인물을 사건의 시공간 속에 엮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경험은 하나의 중심 주제 아래 이루어진 일정 구성 형식 즉 시작, 전개, 반전, 결말, 갖춘 일련의 이야기를 구조가 되며 시간적 계기성, 인간성, 허구성의 도식이 작용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도와 플롯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역사 내러티브는 집단적 일반적인 것보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걸 다룬다. 하지만 독특하게 제시된 역사의 각 주제와 사건은 다양성 내 통일성 속에 모사되고 설명되어 해석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각각의 의미와 사건, 행동의 영속적 사건들의 통일체를 만들고 의미 있는 전체적인 실제를 구축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다양성 내 통일성이 뭐냐 이게 인제 있죠. 요걸 제가 인제 잠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음 이게 자, 여기 보면 역사의 내러티브 설명 방식을 보면 항상 얘기가 있으면 원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인제 있죠.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제 보면 여기에 이제 주제와 사건의 다양성 내 통일성을 모사해서 개별적 독특성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맥락과 이해의 질서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 인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인제 요게 있어. 자,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피라미드 나오고 스피커스 나오고 그다음에 나일강 홍수 같은 개별적인 사실도 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인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뭘로 묶어내냐면 이집트의 문화의 특징 맥락 속에서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성 내에서 나름대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인과관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제 앞에 그 인과성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역사의 내러티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인과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반론해서 인과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제 이런 목록을 통해서 이런 개별적인 목록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하나의 인과성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집트 문화라는 특징 속에 하나 속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뭐 목록 속에서 그걸 엮어서 하나의 범주 속에 이집트 문화 속에 형성하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들이 인간성을 띠게 된다라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게 이제 비판 내용인데 어 잠깐 볼게요. 요걸 설명을 요쪽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용이 350 페이지네. 예. 자, 350 페이지에 보면 그 인간성에 대한 비판 내용 중에 여기 있죠. 잠깐만 이게 여기 있나? 잠깐만요. 이 문장 찾는데 좀 시간 걸렸어. 아까 인제 인간성이 부족하다는 거에서 그 반론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연계성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인과적 연결성이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 구성하는 항목들은 필연적 조건에 연결되어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그 앞에 이제 갈색책 내용을 보면 여기 항목도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호수 개별적인 사실들 이집트 문화의 특징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 이야기되면 이게 나름대로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잔틴 제국이라는 그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까쯤에 인제 보면 어 대중폭동,
서유 군대 약탈, 이슬람 격퇴, 서유럽의 역사 조건, 개별적인 사건은 같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질서가 부여되고 다양성 내 통일성이 모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소 사건의 계속성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죠.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제와 사건은 다양성 내 통일성 속에 모사되고 설명되며 해석된다. 자, 내러티브는 각각의 분리된 사건, 행동도 연속적인 사건들의 통일체를 이루고 의미 있는 전체적인 실체를 구성한다. 아까쯤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나 비잔틴 문명이나 이렇게 이제 구축하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를 넣는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과거 사건들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 배치시킴으로써 과거 사건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들의 이집트 문화의 특징이나 이런 개별적인 사건 속에 이런 비전통적인 문맥 속에 이해하면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자, 과거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복합적이냐 궁극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흐름을 조직하고 구조화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개별 행위와 사건을 단순히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연결시키면 이걸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가 구성된 거다. 이런 사건들이 연속된 이야기가 구성됐고 그다음에 남색책의 사건과 계속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항복도의 표현적으로 연결해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자, 내러티브는 분석적 설명보다 기술적 묘사에 가깝다. 그러니까 분석적 묘사는 이제 설명은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기술적 설명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내용인데 둘 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더 강조되냐? 요게 더 많아. 요건 좀 적고. 자, 하지만 실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함께 도모한다. 그래서 기술도 하지만 이렇게 이해도 하지만 원인과 결과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다만 비중이 여기가 좀 높다는 거예요. 여기 기술, 이해, 여기. 자, 설명은 역사적 사건의 인간행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해는 행위의 의도, 동기를, 목적, 이유 등을 당시의 상황에 비춰 파악하고 드러나고자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은 내러티브 설명 방식은 불확정하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행위와 사건의 내적 연관성을 부여하지만 인간 행동의 인과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을 본다. 그게 꼭 인간 행위라는 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복권 10억짜리 복권을 당선됐는데 그러면 10억짜리 복권을 당선된 99%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 0.1%는 뭐야? 우리와 같이 같은 사람들은 그 기분을 내버리는 거야.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다른 식이죠. 그건 뭐냐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죠, 이해. 그래서 즉 인간의 행위와 사건에는 원인에 의한 결정된 결과보다는 상황에 대한 그 인물 주체의 어떤 적절한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성은 요거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온 건데 인과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분석적 설명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야. 뭐가 그리고 기술적인 거죠. 예, 요 기억을 인과성은 내러티브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인 거고 뭐냐면 중심은 뭐냐 기술적 묘사고 이해죠. 인간을 이해하는 거 여기가 중심이야. 요거는 그냥 보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 내러티브 모사 설명의 중심의 초점은 상황이나 인간에 맞춰 있다. 내러티브 중심의 프로세의 주인공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중, 즉 인간이다. 설명적 테스트가 사람이 없는 역사를 접합하다면 그러니까 사회사나 뭐 구조사 뭐 할 때는 이게 되게 적합하죠. 근데 내러티브는 구조보다는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치사라든지 뭐 문화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내러티브가 맞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구체적으로 내밀한 개인적 행위와 의도를 시간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인간의 주체적 역사를 중시하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유효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내러티브는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설명적 테스트 같은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러티브는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지만 그 안에 1인칭이나 뭐 이렇게 3인칭이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특히 1인칭 시점이 많아. 1인칭 시점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 의도들을.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이 사료 등의 증거 자료를 읽고 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저자는 사료를 선택한 이유, 사료를 통해 파악한 과거 사실 및 상황 등을 독자에게 이야기한다. 이때 자신을 나라고 표현해. 나라는 건 1인칭이죠. 1인칭 함으로써 뭘 나타나? 역사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뭐냐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관점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역사의 내러티브가 더 이상 객관적 사실이 아니며 그 역사가는 구성문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자극시키고 이게 나를 표현하면서, 두 번째는 독자는 비로소 역사의 글을 상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구성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관점은 뭐의 관점이 반영된 거야? 역사적 그 내러티브의 관점이 아니라 문학적 내러티브 관점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번에. 예. 우리가 이제 시험 예문에 나온 게 진지부르구의 시조약 구더기가 있잖아요. 예. 요거 내용. 그래서 그 척언과 관련돼서 같이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 구성물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데이비스는 스스로 나를 포함하여 역사소에 등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역사서술에서 보편적인 전지적 시점을 탈피하고자 했다. 즉, 저자가 자신을 숨김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담론을 대체하고자 했다. 사료 읽기 과정에서 드러난 잘된 진주부국의 서술에서 각주가 없다. 그는 독자가 글을 읽어나거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각주를 달지 않다고 바뀌고 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내러티브 텍스트로 정의된다. 언어, 의미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작품이 당연하고 안정된 의미를 지닌다면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로 하원될 수 없는 무의미한 기호일자입니다. 텍스트는 무한한 의미의 생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텍스트로서 역사적 내러티브 역시 언어의 위험성 때문에 어떤 관점도 확고한 특권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고유한 권위를 해체되며 저자의 이미지는 탈실성화된다. 이렇게 있죠. 따라서 텍스트 읽기는 더 이상 단순히 의사소통의 모델로 설명될 수 없다. 작품에서 텍스트의 관점.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텍스트라는 것은 이 작가의 의미 부여된 고정된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일반적인 서사와 강요로부터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의 변화다. 모든 텍스트는 독자의 새로운 해석에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뒤에 비판적 읽기 쓰기 관련된 그 갈색책 관련된 장을 읽을 때 또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내러티브는 독자와 저자, 글쓰기와 글읽기 이분법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텍스트를 즐거움을 대상을 실천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7가지 내러티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 내러티브하고 문학적 내러티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러티브의 전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의 특징.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내러티브의 활용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내러티브는 자기 충족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다성성이라는 건 내러티브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거야. 예. 여기가 뭐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고 전지적인 것도 있고 등등 있죠. 예. 그중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시점들 1인칭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역사 서술이 여기 이제 설명적 테스트와 관련된 거죠. 3인칭, 직설법, 과거 시제에 쓰는 익명성적인 글쓰기 내용을 보편적 진리냐 믿도록 한 반면에, 예, 설명적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 이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온 그 텍스트 내용 있죠? 자, 내러티브는 1인칭, 3인칭 등 특히 1인칭을 드러내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하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실과 해석이 구분되며 독자가 이해하기 전개 스스로 판단의 기회인 것.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가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죠. 따라서 그래서 요 수업의 유용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러티브를 활용한,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자유로운 판단을 가능한 내러티브의 이제 수업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보면
독자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테스트 해석과 비판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학생들이 역사 소설에 더 이상 과학적 탐구 과정을 거친 일반화 논리적 설명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는 내러티브는 하자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역사가의 해석에 의한 구성된 걸 인식된다는 것. 따라서 학생은 나름대로 해석과 가치 판단을 통해 내러티브에 개입될 수 있는 이데올기를 해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며 창조한다.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나 창조라는 말, 재창조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것 속에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들, 밝혀졌더라도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상상을 메꿔 갖고 뭐냐 만들어 새롭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재창조한다는 거지, 없는 내용을 뭐냐면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재창조의 의미에서 쓰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문맥성 볼 때 발견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내러티브를 통해 독자의 부활은 역사적 텍스트 읽기를 세계적 세계 만들기로 정의한다. 이 세계 만들기는 독자가 나름대로 세계를 이제 구성하고 의미를 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부터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비판적 읽기 쓰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역사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설명적 테스트. 이 설명적 테스트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뭐와 관련된 교과서에 주어 쓰여 있는 그 텍스트 방식이 설명적 테스트죠. 자, 그 설명적 테스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학생들에 의해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거다. 읽힐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이나 사건이 나열돼 그치거나 과도한 인과관계를 들이거나 원인과 결과니 법칙이니 뭐 들이밀기도 하는 설명적 테스트와 달리 내러티브는 주인공이나 저자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사건과 상황의 배경, 맥락을 서술함으로써 학생들과 하여금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별 사실들을 일관된 관점으로 개관할 수 있는 정체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보지 못해도 전체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일종의 회화적인 표현 방식이고 사실들과 함께 보는 것이고 개별 사실을 전체적 의미 속에 이해한다. 회화적이라는 것은 사진처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그 중요한 부분들만 그리잖아요. 뭐 인상주의 학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인상주의 기법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내러티브에 담긴 갈등과 인과적 연속성은 역사적 사건의 동기와 의미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지적 도덕적 각성을 통해 독자를 변모하고 회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러티브는 설명적 테스트보다도 학생들의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독자와 테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극하고 일관성 있게 테스트를 이해하고 돈다. 반면에 설명적 테스트는 그래서 부족한 의사소통이다. 자, 설명적 테스트는 저자가 드러내지 않은 모습. 주로 저자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전제적 작가 시점을 이제 하죠.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를 보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신처럼 행동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안으로서 독자, 저자, 그 독자 테스트의 권리를 멀게 한다. 그래서 저자가 서술 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독자가 멀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소를 갖는 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저자가 자극하는 읽기에서 중요한 구실한다. 단순히 읽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분석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글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학습적 효과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연구도 학생들 익명의 저자가 쓴 교재보다도 이런 그 1인칭 저자가 개인적 견해를 드러낸 교재를 읽을 때 저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텍스트를 개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설명적 테스트가 무미건조하고 지루하다거나 개개인의 개입과 해석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독자의 평가에는 독자적 권위에 독자의 권위와 신뢰를 받는다는 걸 역설적, 그러니까 이처럼 설명적 테스트가 무미건조하고 지루하다거나 개개인의 개입과 해석에 의한 여지가 없다는 독자의 평가에도 독자의 권위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설명적 테스트는 다 뭐냐면 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게 객관적이다 보니까 내러티브보다는 약간 뭔가 권위 있고 좀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소설책 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그 뭐 소설책 읽는 것보다는 문학적인 어떤 작품을 적혀 있는 이제 역사 내용을
그러니까 문학적 작품,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내러티브에 가까운 그 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 교과서라든지 어떤 통론책 보는 게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명적 테스트와 역사 그 뭐냐 내러티브 테스트의 차이점, 특히 내러티브의 어떤 특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273 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내러티브 서술체계 역시 상호 분석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하거나 명료한 인간의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이 있다. 자, 여기부터 사실부터가 내러티브 서술체계 비판. 그러니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냐면 설명적 테스트가 있고, 사료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러티브 테스트가 있어요. 세 가지.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특징, 장점, 단점점 이렇게 장단점인데, 이 장단점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 요게 설명 내용이.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요. 자, 제가 이제 지금 내러티브 테스트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이제 설명 테스트와 사료 테스트 부분이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해가지고 좀 먼저 이걸 설명하고 나서 해야지 좀 약간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테스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설명적 테스트, 그다음 사료 테스트, 그다음 내러티브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요게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요. 예. 자, 내러티브 테스트는 계속 언급될 테니까 인제 그거는 좀 건너뛰고 여기에서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설명 테스트와 사료 테스트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설명 테스트, 사료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설명 테스트는 저자의 견해나 정보를 제공해 주죠. 설명문, 논술문, 역사 교과서 이제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게 읽다 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들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들리는 거죠. 자, 하여튼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인 것처럼 서술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해석이 안 되고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대개 이 설명 테스트는 이제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면 집단 기억을 지향하는 역사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지향할 것인가, 국가의 진보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정체성, 일체감, 도덕 체계 형성, 유사적 역사를 할 때 이 설명적 테스트 쓰게 되고, 또 여기 저자의 권위를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적 테스트고 자주 많이 쓰이는 것은 역사 교과서 내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역사적 도움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고정된 관점만 가지게 되면서 비판적 사고를 저해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교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인식 방법으로서 역사 교육을 한다. 인식 방법으로서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이 역사적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뭐 사료탐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예문이 밑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자, 사료 테스트 볼게요. 사료 테스트는 앞에 이제 설명적 테스트와 그다음에 내러티브 테스트의 딱 중간에 있어. 음. 그래서 객관성도 중간이고 반응도 중간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료 테스트는 내러티브 테스트와 좀 많은 특징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사후 테스트 내용 중에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의 어떤 특징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면 사료의 저자에 따라서 그 뭐냐면 신뢰성이 달라지죠. 어. 그리고 교과서식 설명 테스트보다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판단해 보인다는 거. 예.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저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료의 저자에 따라 신뢰성이 달라지는 것은 내러티브 성격도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식 설명 테스트보다 좀 더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딱 중간이니까. 그렇지만 교과서와 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 많았고, 왜냐하면 이게 사료가
교과서가 같이 실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자의 관점 비판적 읽지 못하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자와 학생의 정서가 일치할 때 저자의 관점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러티브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딱 사료와 내러티브의 딱 중간 정도인데 약간 내러티브적 요소가 좀 약간 더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읽어 봤고요. 그러면 다시 본 내용에 들어가서요. 잠깐만요. 발색책 내용을 이제 다시 읽고 읽기 시작 읽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이게 아 자, 여기 다시 읽을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내러티브 서술체제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면, 자, 내러티브 서술체 역시 사료 분석과 증거 활용을 통해 역사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하거나 명료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받고 있다. 그죠? 그리고 과거를 지나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사건 발생의 전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역사적 인물, 감정, 정서를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즐겁게 스토리를 이야기는 하지만 개념이나 복잡한 이슈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죠. 예. 그 체계적인 설명에 부족 못해.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체계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그 설명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요걸 이제 주로 이제 체계적 논리적인 설명은 주로 뭐가 좋겠어요? 설명적 테스트가 좋겠죠. 요거. 그래서 내러티브 이제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밑에 또 내러티브 문제점이 또 나오거든요. 자, 내러티브의 활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언제나 하자의 관점에 적용된다. 이 하자의 권위와 내러티브의 일관성은 학생들 하여금 내러티브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모집하게 된다. 아까 같이 내러티브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하자의 권위에 따라 양극단적인 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남색 책이나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내러티브 독자는 저자가 내린 역사 해석의 관점이나 정확성을 문제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역사 사실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자의 해석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자, 이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정확성을 압도해진 형상을 말해주는데 이걸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라고 한다. 특히 1인칭 내러티브에서는 하자의 진실성과 권위가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독자가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야기는 자의적 진실, 학생들은 이야기의 자의성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하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모두 완결된 엄포는 이데올기할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엄포라는 거는 이제 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데올기는 세계관과 달리 독자를 해오하고 설득한다. 학생들은 종종 과거 행위에 대한 내러티브의 저자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의 정당성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주체적 가치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주어진 테스트를 양속, 역사적 맹목을 검토하고 저자의 의도를 반증하여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을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 진실성이나 이데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이제 테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저자의 권위에 빠지거나 마치 그럴듯한 거, 공상적 꾸미에 빠져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이데올기나 가치관이나 뭐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이걸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낯설기 이야기예요. 이 브레이트가 이제 낯설기 이야기를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브레이트는 엄밀히 말하면 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아니고 영국 이론가야. 근데 이 브레이트가 이제 제시한 낯설기의 학위가 뭐냐면 나름대로 역사, 그러니까 아까 제 내러티브의 문제점 있죠. 자의적 진실성 부과나 뭐 도덕 이데올기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낯설게 하기 방법을 통해서. 예. 그럼 볼게요. 브레이트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 낯설게 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브레이트는 영국의 경우 이 사람이 영국 이동가라고 했죠. 이동가라고 했죠. 영국의 경우 관객과 배우가 모두 인물에 감정이입할 때 관객의 비판 정신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관객이 영국 보다 보면 또 영화 보다 보면 드라마 보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냐, 감정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객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비하면 보여줘야 할 뿐 감정이입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지 거기에 무슨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하고 하면 역사적 객관성이 없어지잖아. 영국도 뭐냐면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질을 진리의 한계를 제시하냐, 진리로서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한계로 보여주는 거지. 객관적으로. 근데 감정이입을 보면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과 자기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 사람이 꼭 진리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은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보여준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나타나는 거고, 즉 자기 해석의 한계가 어딘가를 관객과 스스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진리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관객은 배우가 표현하는 인물과 사건에 특정하게 해석된 하나의 세계라는 걸 사실 깨달을 수 있다. 보여주는 것 통해서. 즉 과거 사건을 또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감정이입에서는 배우가 보는 만큼만 보게 되는 거야. 여기 동일시해 버리면.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의 감정이입 때 진리를 인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배우와 관객을 주어진 사건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를 전략시킨다. 그래서 이 브레이트는 보여주기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건 관객의 비판성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브레이트가 생각하는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보여주기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배제한다는 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것들을 좀 더 뭐냐면 낯설게 하는 기법을 통해서 뭐냐면 보여주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벗어나서 좀 더 보여주고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이 감정이입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레이션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내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관객들이 막 연기를 하면 그 삼자가 잘 보이지 않은 그 객관적인 삼자가 요 내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뭐냐 이 사람의 행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는 걸 막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대 장치를 은근히 뭐냐면 보여줘. 밧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연극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황을 지금 감정이입 상황에서 이게 내포가 형성되는데 이걸 이런 장치, 내레이션이나 무대 장치를 보여줌으로써 좀 낯설게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브레이트가 인제 했던 방식을 역사적 내러티브에 도입을 해 갖고 앞에서 이제 문제점 있죠. 이데오가 개입돼 있고 어떤 감정이 개입돼 있고 뭐 그런 것들, 이걸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역사적 내러티브 경우에는 배우, 즉 역사적 감정이입이 독자의 통제 밖에 놓였다. 다만 관객, 독자 학생들이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대면하는지 역사학습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 이해가 문제점을 고려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서 역사적 내러티브 읽기를 적용한다면 이런 내러티브의 내재된 역사의 설명 논리와 주관적 관점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한 방법이다. 이렇게 호용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했는지 지금 얘기하지 못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 있죠. 뭐 무대 장치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레이션을 통해서 제3자가 와서 연극하면서 이게 얘기해 준다는 그거는 제가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고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뭐냐면 그 낯설게 하기를 이렇게 역사적 내러티브, 앞으로 자의적 진실성 부과나 이데올로기의 개입 같은 걸 막아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 놓고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막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 이게 어디가 이제 논문이 이제 도저히 빠졌나? 하여튼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요것뿐이에요. 요거. 예.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근데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저도 잘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이제 문제점은 브레이트가 제시한 낯설게 하기인데, 그 낯설기에서는 감정이입을 배제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리를 제시한다. 이 방식을
역사 교육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이용할 경우에 앞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요 내용만 이제 요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적용했는가는 요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를 공부할 필요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역사 소설 사례를 볼게요. 여기 인제 사례가 쭉 나오는데 보면 1930년대 미국 남서부 대평원에 휩쓴 장기간 흙먼지에 대한 폭풍에 대한 두 개의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있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99 번이에요. 자, 그것은 강인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가난에 찌든 패배자가 아니라 의지에 찬 미래의 건설자들이다. 자연의 도전에 직면하여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교회, 기업, 학교, 대학,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렇게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예문이 있어요. 그거는 20세기 남북평원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다. 흙먼지를 만드는 것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생태학적 실수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문맹, 인구 가인 같은 사회 질서가 아니라 문화 때문이다. 자, 의도적 의식적 토지를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한 이 문화적 잘못된 문화의 불가피한 결과다.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글은 흙먼지의 폭풍을 자연재해로 보고 생존을 위해 인간의 승리와 공동체 정신의 승리를 모사한 반면에, 두 번째 글은 자연을 지배한 인간의 실패사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역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내러티브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뭐가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러티브의 장점이 나와요. 자, 요런 그 사료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는 내러티브 저자들은 다양한 수사적 도구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여기 이제 찾아보면 있어요. 예, 수사 방법. 그걸 렉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불행하게도, 자, 그럼에도 기록은 확실치 않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설명적 테스트에 찾아보기 힘든 표현의 진실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주요성에 대한 역사의 태도와 관점들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난다. 그죠? 때로는 저자들의 인간 주체의 행동과 반응을 직접적 구체적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진실의 과거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데 요 파란책 내용하고 기술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요 내러티브는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데올로기 임을 드러내지 못한다 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뭐냐면 드러내고 있죠, 지금. 예. 여기까지 드러내고 있고, 아까쯤에 이제 보면 이데올로기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야? 과거 사건의 중요성과 역사 설명 과정 같은 거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요 내용 드러내고 있잖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데올로기 의미는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과거 사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요것도 같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사건의 중요성에는 역사의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 그 파란 책 내용하고 겹쳐 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면, 자,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 설명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대의 임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대의 임임은 드러내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낯설게 하기도 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란 책 읽을 때 여기까지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 이거는 좀 구분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책하고 뭐 남색 책 중에 읽을 때 이 갈색 책이나 노란 책 같은 이제 논문 내용하고 좀 내용이 틀리면 논문 내용이 주요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논문을 가지고 그걸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잡문 요약한 부분이야, 요거는요. 자, 그래서 때론 저자들 인간 주체의 활동과 태도를 직접적 구체적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내러티브 서술의 장점을 보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문어체가 아닌 국어체나 대화체로,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여 강세 욕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실으며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독자가 텍스트 내용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잘 기술된 내러티브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테스트가 저자와 독자를 만나는 적극적인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저자의 관점과 세계가 이데올을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는 또 이데올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의 내용은 이데올기 내용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죠. 이거 하루 복잡해.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저자가 이제 뭐냐면 거기에 그 그러니까 독자가 저자의 권위에 매몰돼 가지고 할 때 이데올기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게 하기를 이제 이용한 거고, 요거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를 할 때 요때 이데올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요고, 앞에 있는 제가 이제 파란색 내용을 왔다 갔다 얘기하는데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적 설명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데올기 의미는 드러낸다 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데올기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사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고쳐주세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이게 갈색책 내용이 약간 이제 근데 일단은 갈색책 내용하고 비교할 때 과거의 중요성 다시 설명할게요. 예. 역사의 설명 과정. 자, 드러낼 수 있다. 예. 이게 갈색책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데올기 의미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자의적 진실성 부과할 때는 드러낼 수 없지만 보통 평상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인제 뭐냐 이데올기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 갈색책 논문하고 비교해 볼 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따라서 내러티브 따라서 독자는 내러티브에 드러난 해석과 관점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 세계사 소재를 개발한 것이다. 역사적 인물, 사건, 지리 환경, 과거 역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의 주제로 5개 사를 개발하고 생각할 문제를 이제 추가하여 학생들 읽기 학년을 돕는다. 요게 내러티브 이제 서술 양식이거든요. 다 1강의 선물. 아까쯤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 있죠? 여기. 예, 여기. 그래서 내러티브 선물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아이고. 갑자기 제가 잘못했네. 잠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알렉산더 건설, 알렉산더 전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예시로 이제 들었죠. 이렇게 써놓은 이게 아니다 이거는. 비잔티움이네. 이것도 그 내러티브 관련된 서술이고, 그다음에 여기 비잔티움 관련된 내용도 각층에 이제 예시 들었죠. 요 사료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기출 예문이에요. 09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요게.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수수께끼 인물 엘리캣, 이런 것도 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의 반란,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요것도 뭐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에 관한 예문으로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좀 눈여보면 생각할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생각할 문제. 음. 그래서 이 생각한 문제를 왜 이렇게 뒀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아마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측면에서 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바르지 않고 나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해라, 뭐 그렇게 비판적 읽어라, 그런 유도에서 이 생각하는 문제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맺은말 볼게요. 자, 내러티브의 부활은 최근 역사학계 최대 하두이다. 과학적 역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복원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내러티브는 단순히 선악의 이분 구도에 따라 이분 구도에 따라서 이분 제 말은 선악의 이분 구도에 따라서 영웅의 무용담을 모사하는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지식의 상대성, 담론으로서 역사적 테스트, 그리고 비판적 핵체적 읽기와 쓰기라는 내러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자, 역사 서술 양식으로서 내러티브에는 설명적 테스트에 대한 하나의 서술 대안이다. 역사 서술 양식으로서 내러티브는 설명적 테스트에 대한 하나의 서술 대안이다. 자, 내러티브 양식에서 역사 테스트는 개념, 일반화, 이론, 설명의 대상이 아닌 이해, 해석, 판단, 의미 부여의 대상으로 변화됐다.
이는 역사의 중심인 이 구조에서 인간이 이동하는 것을 걔들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된 삶을 이끄는 유기체이다. 자,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이며 이야기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인간경의 기본 구조이자 인간 생활의 의미를 구축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 내러티브는 세계 해석의 도구다. 내러티브는 또한 역사 서술의 보편적인 정통적 양식이며 트리베리오의 말처럼 역사 불변의 본질은 이야기체에 있다. 그런데 텍스토스 내러티브가 의미하는 비판적 독자의 부활은 역사 서술 양식으로 내러티브에 지닌 다성적 의미 양식, 다성적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하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다. 비판 여러 가지 해석을 생성할 수 있다. 요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내러티브 관련돼서 또 그 앞부분에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역사 사고력 관련된 내용 끝나고 나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남색책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남색책. 자, 거기 남색책에서 이제 다음 것은 뭐냐면 드레이크 이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드레이크. 예. 드레이크 이론은 이제 남색책 358페이지에 있어요. 네, 358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이게 시간이 좀 약간 예매하네. 예. 그래 갖고 여기에서 이제 끊기로 하죠. 여기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드레이크 이론하고 그다음에 역사 사고력 관련된 비판적 역사 읽기 쓰기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이렇게 끝나겠습니다.